오늘 금요일 성공회감 2부 홍춘욱 박사와 함께 스마트한 경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호황의 경제학, 불황의 경제학, 또 경제를 읽는 기술인데 두 책 모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에서 시간이 의미하는 거,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홍춘욱 박사의 강의 쭉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의 홍춘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책은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책 제목도 재밌지만 내용도 재밌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혹시 안 남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그때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례가 무슨 사례냐면요.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세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1%다. 만일 어떤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유방 촬영술, 이제 유방암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촬영술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90%다. 만일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9%다. 그렇다면 양성의 결과가 나온 여성이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냐? 저도 사실 명색이 경제학자고요. 더 나가서 통계학은 물론 계량 경제학도 수년간 공부했던 나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말의 나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책의 저자 기거렌저는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보자고 제의합니다. 똑같은 정보를 확률, 이 퍼센트 이런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100명의 여성이 있다. 그중 1명은 유방암에 걸렸고 또 유방 촬영술에서도 양성으로 이제 암에 걸린 걸로 나온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99명의 여성 중에서 9명 역시 유방 촬영술에서 양성으로 나온다. 즉 걸리지 않았는데도 양성으로 나올 사람이 9명 정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 1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10명이 양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양성의 결과가 나온 10명 중에서 실제로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몇 명일까? 아까 했듯이 10명 중에 1명만 유방암에 걸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유방암 양성 판정이 나오는 여성들 중에서도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은 단 1명입니다. 결국 유방 촬영술에서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90%의 여성은 사실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에 걸린 것처럼 나온 거죠. 이런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암에 걸린 거로 나오는 것을 위양성, 가짜 양성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는 말을 굳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100명의 여성 중에 1명의 확률로 여성이 암에 걸린다. 그리고 10명의 여성이 양성이라고 나오더라도 그중에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은 1명뿐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게 바로 이 책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저자를 할 수 있는 기거렌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이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전문가의 집단 내에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를 최대한 좀 피해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한번 정확한 용어 그리고 더 쉬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 발 더 나가보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호황의 경제학,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제 호황 또는 불황이라는 경제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 평균적인 수준보다 경제 활동이 더 잘 돌아가고 경제에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늘어나는 시기를 호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경제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침체되어 있는 시기들,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드는 그런 시기를 불황이라고 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기순환,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그런 경기의 순환적인 어떤 변동들, 상승과 하강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호황의 경제학, 불황의 경제학에는 이런 경기 사이클 또는 경기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를 통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사이클이라는 단어는 1928년 독일의 경제학자 아르투어 하나우가 발표한 논문 돼지 가격의 예측에서 처음 나왔다. 1928년 논문에서 벌써 경기순환이 다뤄진 거 보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이건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는 흐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다. 축산 농가는 두 손을 비비며 기뻐한다. 그들은 소득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더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싶어서 뱃속이 근질거린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새끼 돼지를 구입하고 또 그 결과 새끼 돼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암돼지를 팔지 않는다. 따라서 암돼지의 공급이 줄어들고 도축할 돼지의 공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상승해 물류업체의 냉동창고가 비기 시작한다. 이때 빠르게 팔려나가는 돼지고기를 보면서 판매 상인들은 되도록 팔지 않고 보유하려 한다. 그리고 약간의 사재기를 통해서 투기도 시작된다. 결국 가격은 더욱 상승한다. 소비자들은 한숨을 쉬면서 돼지고기를 사긴 하지만 머지않아 닭고기로 소비 형태를 바꿔버린다. 벌써 이것만 들어도 우리가 자주 보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들 보는 한우 파동이 벌써 떠오르신 분들 많으시죠. 이 가격이 왜 상승했느냐? 예를 들어서 구제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돼지들이 도축됐다거나 또는 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아무튼 공급이 줄어들면서 돼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급도 증가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돼지고기의 가격이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 아는 순간 먼저 돼지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새끼 돼지를 기르고 더 많은 암돼지를 기르고 싶은 욕구. 왜냐하면 가격이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기르고 있는 돼지의 사육 두수가 늘면 늘수록 이익이 되니까. 결국 그런 과정에서 사재기까지 가세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돼지고기 가격이 소고기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소고기를 먹으려고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닭고기, 치킨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출현하게 되는 어떤 변곡점이 출현하게 된다는 게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새끼 돼지가 태어난다. 사료값이 비싸진다. 그렇게 많은 사료가 미리 생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료값이 생산함에 따라 돼지의 사육 비용도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한다. 이 모든 과정이 흐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마술을 부려 돼지를 당장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소비자는 높은 돼지고기 가격에 고통받으며 돼지고기를 이전보다 더 적게 먹기 시작한다. 이제 한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돼지고기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돼지에 대한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돼지의 공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돼지는 파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 이전에 사재기가 이루어졌던 만큼 또는 돼지의 출하가 줄어들었던 만큼 이제 반복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폭락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사육 농가들은 끝없는 고통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싸졌던 새끼 돼지들을 사왔고요. 더 나가서 사료도 더 많이 먹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 농가들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기록하고 일부 사육 농가는 파산하게 되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흥미로운 사례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1928년 독일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돼지 사이클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냐고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한우 파동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다면 중국은 돼지 파동이 유명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행 가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고기라는 말을 쓰면 이미 그 요리는 돼지가 들어가 있는 요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돼지를 좋아하는데요. 이 중국은 문제가 18달, 그러니까 1년 반에서 한 2년, 24개월 정도의 주기로 물가의 상승과 하락이 교차되는 이른바 돼지 파동이 끊임없이 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끄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루빨리 부자 될 생각에 급한 중국의 축산 농가들이 많고요. 또 이 축산 농가가 대규모로 공장식 사육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만의 농가들이 분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랄까 또는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과 급락 속에서 벌어질 미래 일에 대한 정확한 예측들이라든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시장 경제의 작동 방식에 서투른 중국 정책 당국이 이게 또 대응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사재기가 벌어질 때는 비축되어 있던 돼지를 좀 푼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싼 값에 돼지를 수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14억 인구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어대는 이 돼지의 물량을 대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이런 식의 돼지 가격의 급등락에 가져오는 사회적 파급에 대해서도 미처 대비가 잘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끝없는 돼지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있고요. 최근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도 벌써 이런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한 번 더 지나갔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가의 급등락을 유발하게 되는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과 급상승은 또 다른 경기 순환을 낳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이런 음식료품, 식료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같은 경우는 35%를 넘어선대요. 자, 돼지고기 가격은 한 번 오르면 100% 이상 오르고 빠질 때는 50%, 70% 이상 물가가 급락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뒤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긴축 정책을 펼쳐서 경제의 사이클을 하강으로, 다시 말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대출을 줄이고 반대로 소비를 또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되는 과정에서 불황이 출현하는 거고, 더 나가서 돼지고기 가격이 또 70% 혹은 50% 급락하는 과정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체 소비자 물가가 또 하락하는 거죠. 물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가 물가 하락, 즉 일본형 디플레이션의 위협들이 부각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또 경기가 너무 나빠질까 겁나서 금리를 인하해주는 이런 식의 행동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국 경제의 경기순환, 중국 경제가 호황이다 불황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어떻고 더 나아가서 돼지 사육 농가의 사육 두수가 몇 마리냐를 알아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하는 책, 호황의 경제학, 불황의 경제학과 같이 경기순환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 더 나가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누구나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순간 벌써 이 책의 중고 가격이 급등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에 절판 상태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참 이 좋은 책들이 빨리 이렇게 절판 상태에 빠져버리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저는 그 대신 오늘 소개한 책 호황의 경제학, 불황의 경제학 대신 다른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역시 경제의 어떤 흐름, 호황과 불황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죠. 바로 제목은 경제를 읽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아직 절판이 되지 않았으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경제 공부, 특히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추천할 만한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 조지프 앨리스는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누구냐 하면 기업들이 비싼지 싼지, 주가 대비해서 이 기업이 매력이 있는지, 투자할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투자할 매력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보고서를 쓰는 기업 분석가들을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저도 이코노미스트로서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도 큰 분류해서 본다면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어떤 애널리스트냐 하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유통업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 또는 이런 CJ 홈쇼핑 같은 다양한 수많은 유통업체에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일을 전업으로 하신 분인데, 이분은 월가에서도 이 유통업종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최고의 애널리스트, 이른바 베스트 애널리스트로서 이름을 떨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순환의 흐름들을 돼지 사이클과 같은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지표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까지도 일러주는 상당히 실용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프 앨리스의 책 경제를 읽는 기술에서 어떤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거론하는 내용이 뭔가 그것만 오늘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경기 순환을 촉발시키는 경제가 호황을 가고 또는 불황을 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 소비자들의 씀씀이 결국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기업들의 생산, 제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조업체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제조업체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또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서 다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순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흐름들을 잘 알아보면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관찰된다면 그건 뒤에 산업의 생산으로 증가되고 더 나가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품이나 자본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경기 순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밝혀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5달 연속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서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거 뉴스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못하고 우리나라 내수 경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아지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수출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궁금증을 가지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 봄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개월 전부터 미국의 소비 지출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소비 지출,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씀씀이들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업들이 보유한 특히 유통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라든가 타깃 같은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적정 수준을 밑돌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업들이 제조업체에게 물건 좀 더 갖다 주세요 라면서 주문을 넣고 미국의 제조업체 입장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걸 다시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 생산된 핵심적인 부품이나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관들이 점점 물결을 타고 흘러넘치듯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게 지난해 11월의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회복될 수 있느냐? 이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2월 달의 소매 판매 통계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지출 통계가 상당히 아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지출이 꾸준히 증가한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 생산이 증가하고 또 그 뒤 투자까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씀씀이가 커지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입장에서도 적어도 올 여름 정도까지는 수출이 견조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한 책 경제를 읽는 기술은 경기의 순환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